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의 3개월간의 기록입니다. 제 이름은 수연 35살.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결혼 7년 차 5살 딸아이를 키우며 그저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남편한테만 연락하시는 분이었는데 제게 직접 전화가 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수연아, 나 지금 병원인데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 췌장암, 사기래. 귓가가 멍해졌어요. 시어머니는 겨우 60대 초반이셨어요. 그동안 소화가 안 된다, 배가 아프다 하시더니 설마 암이었다니.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남편은 해외 출장 중이라 저녁에나 올 수 있다고 했죠. 어머님, 됐어, 괜찮아. 나도 각오하고 있었어. 요즘 몸이 너무 이상했거든.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수술도 어렵고 항암 치료를 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시동생 부부가 병실로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우리 바로 집 정리해야 해요. 엄마 명의로 된 부동산이랑 예금 다 정리하고 상속 계획 세워야죠. 시어머니 병 선고를 받은 지 몇 시간도 안 됐는데 시동생 부부는 벌써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시누이도 곧 도착한다며 우리끼리 얘기 좀 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정말 힘든 싸움이 시작될 것 같다는. 남편 준호가 도착하고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피곤하다며 잠시 눈을 붙이셨고 우리는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형, 엄마 병이 이렇게 된 이상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해. 우선 엄마 명의 강남 아파트는 형이 가져가고 상가 건물은 내가, 민지는 예금으로 정리하는 게 어때? 야, 지금 그게 중요해? 엄마 치료부터. 형, 정신 차려. 췌장암 사기야. 의사도 시간 없다고 했잖아. 지금 정리 안 하면 나중에 상속세만 몇 억이야. 엄마 돌아가시면 우리가 다 토해내야 돼. 시누이 민지 씨도 거들었어요. 오빠, 재훈 오빠 말이 맞아.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형수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잖아. 이건 우리 가족 문제야. 감정 절제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 말에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7년간 명절 때마다 시댁 일 다 하고 시어머니 생신 챙기고 아플 때 병원 모시고 그런 게 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였나요? 남편이 동생들을 말리려 했지만 시동생 부부는 이미 변호사랑도 상담했다며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엄마가 의식 있을 때 증여 처리하면 세금도 절약되고 나중에 다툴 일도 없어요. 내일 당장 법무사 예약했어요. 저는 그때 선택을 했습니다. 남편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여보, 우리는 어머님 치료에만 집중하자. 재산은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해. 수연아, 난 괜찮아. 우리 가진 것도 있고 딸 키울 수 있어. 근데 어머님 마지막 순간을 재산 싸움으로 보내긴 싫어. 역시 며느리는 똑똑하네. 자기 뭐 없는 거 아니까 착한 척하는 거지. 그 말에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제 선택이 옳았다고
그때는 믿었어요. 시어머니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무게가 10kg 넘게 줄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회사 끝나고 달려가서 밤 9시까지 간병하고 주말엔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죠. 딸아이는 친정엄마가 봐주셨어요. 남편도 출장 없는 날엔 함께 있어줬지만 회사 사정상 자주는 못 왔습니다. 그런데 시동생과 시누이는 달랐어요. 일주일에 한 번 들를까 말까 했고 와도 30분 정도 얼굴만 비추고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카톡 단체방에선 난리였어요. 형수님, 엄마 상태 어때요? 의사가 뭐래요? 치료비는 얼마나 나왔어요? 엄마 통장 잔고 확인했어요? 혹시 형수님이 엄마 카드 쓰시는 건 아니죠? 우리도 나중에 치료비 정산 제대로 받아야 해요. 영수증 다 챙겨놔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돈 계산만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미안해. 우리 애들이 너무 심하지?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아니야. 나도 다 알아.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애들은 뭐 하나 챙기는 것도 없이. 사실은 나도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 너 시집 올 때부터 쉽지 않았잖아. 그래도 너는 한 번도 투정 안 부렸어. 어머님, 수연아, 나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이상하게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내 통장이랑 도장 내가 보관해줘. 애들한테 맡기면 내가 살아있는데도 벌써 다 없어질 것 같아. 그날부터 저는 시어머니의 재산 관리를 맡게 됐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될 줄은 몰랐죠. 시동생이 알게 된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병원비를 내려고 시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는데 시동생이 은행 내역을 확인했나 봐요. 그날 저녁 병실로 쳐들어왔습니다. 형수, 엄마 통장이랑 도장 어디 있어요? 당장 내놔요. 재훈아, 목소리 좀. 형은 닥쳐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며느리 주제에 시어머니 재산을 손대?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깨셨어요. 재훈아, 그게 아니라 엄마는 아무 말씀 마세요. 형수가 엄마를 꼬신 거잖아요. 혼자 돈 다 먹으려고. 시누이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오빠, 우리 변호사랑 상담했는데요. 엄마가 지금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며느리한테 재산 넘긴 건 무효래요. 우리가 법적으로 막을 수 있대요. 뭐라고? 형수가 엄마 정신이 혼미한 걸 이용해서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고 주장하면 돼요. 실제로 그런 케이스 많대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3개월간 밤낮 없이 간병하고 시어머니 아플 때마다 손 잡아드리고 딸아이 얼굴도 제대로 못 보면서 병원에 살다시피 했는데 시동생이 다가와 제 가방을 낚아챘어요. 여기 있네. 엄마 통장, 도장도. 재훈 씨, 어머님이 맡으라고 하신 거예요. 시끄러워. 며느리가 감히 시어머니 재산에 손대? 이게 횡령이야, 횡령. 재훈아, 내가 맡긴 거라니까. 수연이는 아무 잘못 없어. 엄마는 지금 정신이 없으셔서 그래요. 형수가 세뇌시킨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시동생 와이프가 스마트폰을 꺼내 들며 여보, 녹음하고 있지?
저 여자가 시어머니 재산 빼돌리려 한 증거 다 확보했어. 저는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환자분 쉬어야 하는데요. 밖에서 다 들려요. 시동생 부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질렀고 결국 병원 보안팀까지 왔습니다. 남편이 늦게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난장판이 된 뒤였어요. 시어머니는 과호흡으로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고 저는 울먹이며 복도에서 울고 있었죠. 여보, 준호 씨, 미안해요. 내가 어머님 도와드리려고 했던 건데. 남편이 동생들을 불렀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렇게 화낸 모습을 처음 봤어요. 너희들 진짜 미쳤어? 엄마가 지금 몇 달 남았는지 알아? 그 시간에 너희들은 돈 계산하고 있어? 형, 우리가 왜? 당연한 거 아니야? 형수가 엄마 꼬셔서. 재훈아, 3개월간 엄마 간병 누가 했어? 너? 민지? 너희 몇 번이나 왔어? 수연이는 자기 딸도 못 보면서 매일 병원에 왔어. 근데 너희는? 우리도 바빠서. 바쁘면 돈이라도 보태든가. 지난달 항암제 800만 원, 이번 달 입원비 300만 원 다 누가 냈어? 우리가 냈어. 너희는 뭐 했어? 그래도 재산은 법대로 나눠야죠. 형수는 상속 대상도 아니잖아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나오셨어요.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다들 내 앞에서 이야기해. 엄마 누가 나오라고 했어요. 들어가서 쉬세요. 닥쳐 재훈아. 너희들. 내가 죽기도 전에 재산 분배? 지금 나 앞에서 그 짓거리 하는 거야? 엄마 우리가 언제? 수연이가 내 통장 관리하는 거 내가 부탁했어. 너희들한테 맡기면 호흡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다 없어질 것 같아서. 엄마. 그리고 말이야. 나 어제 유언장 썼어. 공증도 받았어. 강남 아파트는 수연이한테 줄 거야.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 정신 멀쩡해. 변호사랑 다 상의했어. 수연이가 3개월간 나 간병한 거 병원비 낸 거 다 증거 있어. 그건 며느리 의무잖아요. 그걸로 재산을 준다고요? 의무? 너희 의무는 뭔데? 자식이 부모 간병하는 게 의무 아니야? 근데 너희는 뭐 했어? 우리는 바빠서. 상가 건물은 재훈 내줄게. 근데 수연이한테 간병비 3천만 원 주고 예금 절반은 민지 주고 나머지 절반은 수연이 주는 거야. 엄마.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엄마 자식이에요. 며느리가 아니라 자식이면서. 왜 이렇게 못났니?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수연아, 미안해. 우리 애들 이렇게 키운 게 다 내 잘못이야. 어머님, 내가 나한테 해준 거 나 다 기억해. 7년 동안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명절 때마다 웃으면서 일하고 내가 아플 때마다 병원 데려다 주고. 진짜 딸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더라. 수연아, 너는 내 딸이야. 저도 울었습니다. 시동생과 시누이는 울면서 나갔고 그날 이후 2번 다시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2개월 후 시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손을 잡고 계셨어요. 고마웠어, 딸아.
장례식장에는 시동생과 시누이가 왔지만 저희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유산 분배는 유언장대로 진행됐고 그들은 변호사를 통해 유류분 청구를 했지만 기각됐어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간병을 포기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재산을 조금이라도 바랬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제게 준 건 돈이 아니었어요. 너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인정이었고 너는 내 딸이야 라는 사랑이었으니까요. 재산은 결국 돌고 돌지만 그 사랑만큼은 제 가슴에 영원히 남을 겁니다. 때로는 피보다 진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건 없이 베푼 선함과 진심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